안녕하세요. 여름특강 생물을 맡게 된 이정효 강사라고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시작해 드리자면 저는 생명공학과를 졸업했고요. IB 디플로마를 이수했는데 HL로 Biology, Math, Chemistry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또한 IB 그리고 AP 같은 영어를 쓰는 생물을 3년 동안 티칭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IBDP1 친구분들은 처음으로 이제 IB를 시작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앞으로 2년 동안 배워야 될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자면 크게 Common Core 그리고 AHL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Common Core이라는 부분은 SL과 HL 친구들 두 분 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챕터 1부터 6까지는 공통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AHL 부분은 챕터 7부터 11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HL을 하는 친구들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5개 챕터가 있다고 겁내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커먼 코어에서 배우는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름특강 진도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Common Core 부분은 이제 SL이나 HL 친구들 두 분 다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학년 공통 수업 진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Common Core 부분은 Chapter 1부터 6까지 있는데 이번 여름특강 4주 동안에는 Chapter 1에서 3까지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Week 1에서는 Chapter 1을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수업 내용은 이렇게 저희가 수업 시간에 내용을 쭉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는 문제풀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Paper 1 그리고 Paper 2 문제를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Chapter 1을 전부 다 끝낸 다음 날에는 문제풀이 시간이 있을 텐데요. 챕터 1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만 풀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챕터 1에서 챕터 2 그리고 챕터 3가 다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4주차 day 5에는 챕터 1에서 3까지 총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 드릴 거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서 학교에 가셨을 때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총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선생님이 샘플 강의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챕터 1.1을 들고 와봤는데 생물의 Introduction to Cells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What is cell? 자, 세포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세포란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세포, 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우선 셀을 알기 전에 역사부터 살펴보자면은 셀은 누가 만들었냐? 자, 셀은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자,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 이 사람이 그 코르크 마개라고 아시나요?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와인잔 있죠? 와인잔의 마개가 코르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코르크 마개가 죽은 플랜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 코르크를 얇게 썰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이런 모양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로버트 후크가 dead plant cells. 자, 코르크는 dead, 죽은 플랜트 셀이에요. 자, 죽은 식물의 세포를 가까이서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셀이라는 것은 그 수도승들이, 스님들이 다닥다닥 작은 방들에 붙어서 사는 곳을 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방들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대로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ell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보도록 해볼게요. cell theory의 three conditions입니다. 자, 첫 번째, all living organisms are composed of cells. 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all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exception이 없어요. 자, 두 번째, cells는 가장 작은 unit of life이다. 즉, 세포 하나만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가 있고요. 또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세포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셀은 오직 pre-existing 셀로부터 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예전에는 생명체가 갑자기 공기에서 뿅 하고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cell theory의 이 마지막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세포는 오직 세포로부터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세포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human cheek cell이고요. 뺨 세포라고도 하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셀의 그림을 가지고 와왔어요. 우선 셀이라고 한다면 가운데에 뉴클리어스가 있어요. 이거는 애니멀 셀의 특징인데요. 애니멀 셀이라면 무조건 뉴클리어스가 있어야 해요. 이 뉴클리어스 안에 많이들 들어보셨는 그 DNA라는 게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플라즈마 멤브레인입니다.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셀과 바깥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막이에요. 그래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세포를 이루고 있는 세포막인데요.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있어야지만 세포의 안과 세포의 바깥이 구분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이토플라즘인데요. 사이토플라즘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액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chemical reaction들이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로 마이토콘드리아라는 부분은 세포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장 같은 부분이에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에너지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cell theory에도 exception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세포에 해당되지 않는 세포들을 뜻합니다. 총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름과 그리고 왜 cell theory에 들어가지 않는지 이유까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시는 muscle cell입니다. 자, muscle cell은 왜 이제 exception이냐면 보통은 뉴클리어스가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머슬 셀은 뉴클리어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multinucleated fibers라 그래요. 파이버는 이제 머슬 셀을 일컫는 말인데 multinucleated, 뉴클리어스가 많아서 exception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acetate hyphae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그 곰팡이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얘가 exception인 이유는 바로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없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얘는 뉴클리어스가 1개 이상이고요. 자, 얘는 셀 멤브레인,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없어요. 몇몇 세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깥의 토대를 이루는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가운데에도 사실은 이렇게 플라즈마 멤브레인들이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전부 가운데에 있는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전부 다 사라진 상태, 즉 셀룰러 파티션이 셀을 나누는 파티션이 없다가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giant algae인데 오직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의 예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algae 중에서도 giant algae라고 불리는 애는 크기가 엄청 커서 70mm 이상입니다. 이거는 보통 세포의 거의 100배 가까이 큰 사이즈예요. 자, 이거는 보통 세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exception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제 types of organisms를 보도록 해볼게요.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들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는 세포가 하나만 있는 생명체, 혹은 세포가 여러 개가 있는 생명체, 이렇게 딱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는 아메바라는 생명체의 예시인데요.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아메바는 unicellular organism의 예시입니다. 즉, 유니가 뭐죠? one이라는 뜻이죠.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 그 자체가 되는 게 unicellular organism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자처럼, 라이언처럼 크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전부 multicellular organism이라 그래요. 자, 멀티 뜻은 many를 가지고 있죠. 즉, many 셀로 이루어져 있는 organism. 라이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요. 주변에서 보이는 plants. 플란트 셀들도 multicellular organism에 포함이 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기준점이 이렇게 7가지를 전부 다 가져야지만 살아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포가 몇 개 있는지, 1개 있는지, 2개 이상 있는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우선 살아있다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7가지 펑션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nutrition,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즉 먹이 활동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생명체는 없죠. 두 번째, growth. 먹이를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으면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growth, 성장세를 보이는 게 눈에 띄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metabolism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났을 때 이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체를 나누냐면 아무리 사람 인형이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도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인형 안에는 어떠한 화학 반응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chemical reaction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봅니다. 자, 네 번째로는 sensitivity 혹은 response가 있어요. 즉, 친구를 뒤에서 툭툭 건드렸을 때 친구가 뒤를 돌아본다. 이거는 response, 반응입니다. 즉, 반응을 보이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homeostasis는요. 저희 체온이 항상 36.5도죠. 이렇게 항상 internal environment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유지할 줄 아는 것을 저희가 homeostasis라고 그래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저희의 온도는 36.5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저희 몸이 호미오스타시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섯 번째로는 reproduction 활동입니다. 즉, 자손을 낳는 행위이죠. 자손을 낳지 않는다면 living organism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일곱 번째로 excretion입니다. excretion은 먹이를 먹었으면은 이제 쓸모없는 것은 에너지를 쓰이지 않는 부분은 내보내야겠죠? 이제 저희가 화장실 가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excretion, removing waste materials라고 해요. 저희가 빵을 먹어도 있죠. 빵에서 전부 다 에너지로 쓰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쓸 수 없는 부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해요. 자, 그 다음 컨셉은 emergent properties라는 컨셉이에요. emergent가 무슨 말이냐면 뭔가 발생하는 이란 뜻이에요. 자, 발생하는 특징. 그게 무슨 말이냐면 셀들이 하나만 있을 때보다 여러 개의 세포들이 붙어 있을 때 새롭게 발생하는 프로퍼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셀은 같은 셀끼리 모이면 티슈가 되는데 이때 티슈는 셀보다 추가적으로 생기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이
셀 1개가 예를 들면은 효과 1을 내요. 그런데 이 셀 100개가 모여 있으면 효과가 1 곱하기 100이 아니라 효과 1000을 냅니다. 즉, 각자가 따로 놀고 있을 때보다 모여 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온다가 emergent properties예요. 자, 그래서 이 컨셉트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첫 번째 definition이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definition. 두 번째는 셀이 모이면 티슈가 되고 티슈가 모이면 organ이 되고 여러 organ들이 모이면 시스템이 되고 여러 시스템이 되면 organism이 된다라는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unicellular organism이에요. 자, multicellular organism은 애니멀과 플란트 셀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런데 unicellular organism은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생소해요. 생소하지만 그만큼 저희가 이거를 딱 봤을 때 적어도 이 파트별로 셀의 부분마다의 이름과 그리고 펑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이 클라미도모나스라는 유니셀룰러 오르가니즘은 신기하게도 햇빛을 받았을 때 이거를 에너지로 쓸 줄 아는 오르가니즘입니다. 마치 식물처럼요. 자, 그래서 이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할 줄 알게 해주는 organelle이 있는데 바로 클로로플라스트라는 애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response를 해요. 빛이 중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빛이 여기에서 와요. 그러면 이 eye spot, 눈 같은 역할을 하는 eye spot가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감지를 해서 센스를 합니다. 센스를 해서 이쪽으로 가는 response를 보일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질문에서 eye spot의 역할은 이렇게 물어보면 response 혹은 sensitivity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컨셉은 surface area to volume ratio라는 컨셉이에요. 자, 이거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왜 셀은 작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surface area to volume ratio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말 그대로 surface area to volume ratio가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해볼게요. surface area는 뭐죠? 건널비입니다. volume은 뭐죠? 부피예요. 즉, 건널비 대 부피의 비례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만한 사이즈의 세포가 지금 건널비가 1mm, 2mm, 3mm, 4mm 점점 커지고 있어요. 즉, surface area가 6, 24, 54, 96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에 비해서 볼륨은 1, 8, 27, 64가 돼요. 자, 그래서 surface area to volume을 재봤을 때 처음에는 6대 1이었다가 나중에는 3대 1, 2대 1, 1.5대 1, 즉 surface area to volume ratio가 size of 셀이 증가할수록 surface area to volume ratio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셀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레이시오가 떨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볼륨은 굉장히 커졌는데에 비해서 surface area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 셀이 작았을 때는 볼륨이 1일 때 surface area가 6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이 셀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려면 물질이 들어오기도 해야 되고 나가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surface area 여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 넓이가 6,
정도의 차이가 나야지 effectively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이 작을 때는 effective movement of materials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셀이 너무 커버리고 나면은 부피는 64배로 커졌는데 그에 비해서 surface area는 그만큼 커지질 못했어요. 1.5배만 커졌습니다. 6배가 아니라. 자, 이렇게 되면은 안에서 필요한 물질은 지금 64배나 많아졌는데 적어도 물질은 그만큼 effective하게 나가지를 못하거나 들어오지를 못해요. 즉, rate,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rate of materials in and out of cell slows down 합니다. 자, 이렇게 rate of materials가 느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셀이 effectively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셀은 점점 자라다가 어떠한 시점이 되면은 둘로 나뉘어서 다시 사이즈를 줄이는 행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챕터 1.6에서 저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magnification이라는 계산 방식이에요. 즉, 저희가 맨 앞에서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발견했다고 했었죠. 그만큼 현미경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세포를 배우려면 현미경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현미경을 사용하려면 이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magnification이란 이미지 사이즈를 액츄얼 사이즈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액츄얼 사이즈 곱하기 magnification이고요. 액츄얼 사이즈는 이미지 사이즈 나누기 magnification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살짝 어려운데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만한 사이즈가 실제 사이즈, 액츄얼 사이즈.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봤더니 확대해서 크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만한 사이즈로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안에 디테일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미지 사이즈인 거예요.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한 그 이미지는 이미지 사이즈라고 하고요. 그러면 magnification은 어디 들어가냐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운데. 액츄얼 사이즈가 그러면 몇 배로 확대돼서 이미지 사이즈가 되었는데가 magnification인 거예요. 자, 그러면 10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액츄얼 사이즈가 1cm고 magnification이 10이고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는 계산해볼까요? 이미지 사이즈는 actual size 곱하기 magnification, 즉 10cm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magnification 계산해 볼게요. 저희가 magnification이 몇 배로 커졌는지 모르지만 이미지 사이즈랑 actual 사이즈는 알아요. 자,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는 지금 10cm이고 나누기 1cm를 하면은 10배로 커졌구나. 앞에 곱하기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이미지가 4.8cm이고 4000배로 확대돼서 그린 그림이었대요. 그렇다면 actual size of the cell은 몇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공식부터 적어볼게요. actual size란 뭐였죠? 이미지 사이즈 나누기 magnification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4.8cm 나누기 4000인데요. 이거를 밀리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48mm 나누기 4000이 되고요. 또 더 세세하게 바꾸게 된다면 밀리미터를 마이크로미터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마이크로미터로 바꾸면 4800 마이크로미터 나누기 4000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야 계산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자,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4800 나누기 4000.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답은 1.2입니다. 그러면 액츄얼 사이즈는
1.2 마이크로미터이구나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샘플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름 특강 때 같이 만나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